자, 부동산 금융 파트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와 1차와 2차와 MBS,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업무를 하는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는 3번 저당의 유동화 제도, 저당 유동화 제도의 의의와 이 저당 시장 구조가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우리가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차와 2차입니다. 자,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갑돌이가 지금 보금자리론이 있다 그랬어요. 아파트가 이제 1억짜리면서 A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 대출 기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이 대출자라고 표현하고 차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금을 7천만 원 70% 주게 되면요, 두 가지 권리를 가져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권리는 책에는 원리금과 저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민법에서 원리금을 이 자금을 대출하고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대출 채권이라고 하죠.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이 차입자가 채무이행할 경우에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갖게 돼서 저당권, 유치권, 질권이 있다고 보셨어요. 자, 그럼 이건 저당권을 갖고 겠죠. 근데 이 대출 기간은요, 지금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유동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자체는 이 현금화 시킨다는 거예요. 유동화가 되면 그만큼 유동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동성 위험이 낮아진다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유동화 시키려고 우리가 공사가 탄생하죠. 자, 그 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HF라고 하는데요. 유동화 중개기관을 만들죠. 그래서 자금을 주게 되면 이 권리를 가지고 오죠. 저당을 모아놨다고 해서 저당풀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사한 저당들을 모아놔서 우리가 팔려고 하는데요. 자,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고 기관 투자자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걸 다 원하진 않아요. 자금을 주게 되면요. 자, 이걸 쪼개서 증권화 시킵니다. 그래서 쪼개서 증권화 시킨 게 MBS예요. 자, MBS라는 건요, 정확하게 주택이 앞에 생략이 됐고요.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그럼 여기가 이제 2차 대출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는 일단 내용을 보겠지만 이 대출 기간은 무조건 저당권을 유동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재원이 있으면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보이기도 해요. 자기가 보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차입자는 1차와는 관련이 되는데 2차 저당 시장과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고요.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입니다. 1차와 2차는 완전히 별개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1차 저당 시장은 저당을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은행, 금융기관이 이루어지고요. 1차 저당 제출자들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와 또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들 저당을 또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1차 저당 제출자들은요,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2차에 팔기도 한다 그랬죠.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이 저당 대출 기간과 다른 기관 투자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팔고요. 자,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디귿번에 보시면 이 2차 대출 기간도 저당팩이 자신의 이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를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투자자한테 팔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미음번을 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미음번은 2차 저당시장은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에 대한 전제 조건에서는 여기 보실 만한 거는 2번 보세요. 저당 수익률이 투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은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자, 이 부채금융이라는 걸 앞쪽에서 보셨어요. 자,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한다는 건 어떤 채권 형태지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당이라는 자체가 남의 거기 때문에 투자자가 먹는 건 이자 수익이에요. 저당 수익률을 먹는 거죠.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되죠. 최근에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나와 있는 얘기는요. 쭉 그만큼 본다면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 투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되겠네요. 금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요약 강의에서 해드리겠지만은 넘기시면은 MBS가 있어요. 오른쪽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이 있고 넘기시면은 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효과와 우리가 4번에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를 우리가 암기하시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편법도 있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오시는데요. 자, 일단은 네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배웠었기 때문에 MBS에 대한 종류 네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낮을 때, 시장금리가 낮으면 이 저당이자가 높게서 조기상환할 수 있거든요. 조기상환 위험을 그대로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집니다. 또 시간이 날수록 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소득이 낮아져서 채무불이행할 수도 있어요.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경매 처리를 하죠. 자, 이것도 이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특히 조기상환 위험이 아니라 또 시장금리가 높았을 때는 또 우리가 수익률 이자가 악화돼가지고 이자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이것을 이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게 되면요, 이 공사가 다시 또 넘겨버려요. 그럼 MBS에 대한 발행 종류가 네 가지가 다 넘길 수 있고 발행 기간이 보유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원리금만 넘기고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형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발행되고 있는 건 CMO가 발행되고 있어요. 다계층 채권인데요. MBS에 대한 종류가 보통 MPTS는 그래도 조금 나왔었고 MBB 위주로 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편법이 염두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우리가 MPTS, MBB, MPTB, CMO는요. 자, 이 책의 내용들을 다 지금 요약 강의에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박스로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종류인데요. MBS에 대한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는 MPTS가 있어요. 자, MPTS는 패스스루입니다. S는 증권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체 증권, 지분형이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얘는 자, 이 지분형이 돼요. 지분형 MBS가 돼서 자, 지금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투자자한테 넘깁니다.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지죠. 그럼 그만큼 위험이 크고 수익도 높을 겁니다. 특히 원리금에 대한 수취권을 갖고 보면 조기상환 위험이 들어가요.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콜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 저기 조기상환 들어왔으니까 이제 계약 해지하자. 그걸 방어하는 게 콜방어예요. 근데 이게 투자자한테 조기상환이 오다 보니까 콜방어 자체가 안 됩니다. 콜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나온 게 MBB입니다. MBB는 모기지 백 본드예요. 자, 이거는 채권 형태죠.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한테 넘기지 않고 발행기관이 보유를 합니다. 발행기관이 위험하죠.
투자자가 위험이 낮죠. 수익도 투자자가 낮겠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발행기간이 지는 거예요. 그럼 조기 상한에 대해서 콜이 들어와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차단이 되니까. 그럼 조기 상한 위험을 발행기간이 져요. 그러면 콜 방어가 가능하죠. 그 다음 이제 혼합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MPTB와 CMO라는 다계층 채권이 나타나죠. MPTB에서 나타난 게 CMO예요. 이제 페이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혼합형인데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겨서 페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투자자가 조기 상한 위험에 노출되니까 콜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당권만 발행기간이 보호하죠. 그래서 나온 게 다계층 채권입니다. 자, 다계층 채권은요, 트렌치별로 1트렌치서부터 8트렌치까지 만기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1년 만기, 2년 만기, 3년 만기. 자, 그래서 이자율도 동일하지 하지 않죠. 자, 1년, 2년, 3년 중에서 이자율은요, 1년은 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좀 높게 볼게요. 뭐 한 3.2, 뭐 3.7, 4.0.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높습니다. 그럼 트렌치별로 이자율이 상이하죠. 그죠? 그러면서 콜 조건에서, 자, 8트렌치 같은 경우는 뭐 3년 이후에 콜. 그래서 콜 조건을 줘서 어느 정도 콜 방어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장기 투자자일수록 얘는 부분적 콜 방어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중간 야매로 갑니다. 자, 콜 방어는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책에 잘못되어 있어요. 자, 콜 방어가 이제 3개가 된다면요. 자, MBB 3개, CMO 3개죠. 4글자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법이 투자자는 소리 나는 데 쓰면 투자자입니다. 자, 발행 기간을 소리 나는 데 쓰면 발이죠. 그래서 T가 들어가면 투자자예요. TS라는 건 내가 학교 다닐 때 TS는 복수 체제니까 다 투자자가 진다 가지고 가고요. 자, 발발이는 발행 기간이 다집니다. 자, TB는 혼합형이에요. 투자자와 발행 기간이 혼합이어서 페이스니까 원리금만 투자하고 저당권은 발행 기간이 갖고 있죠. 자, 우리나라 발행하는 게 CMO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책에 박스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MPTS는요, 이체증권이라고 지분형입니다. 그래서 트렌치는 여러 개 있는 건 CMO밖에 없어요. 그럼 트렌치는 다 하나씩은 있는데요. 자, MPTS는 TS 투자자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다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한 이자율 위험, 채무불이행을 다 투자가 집니다. 초과담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거는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발행기간이 위험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거를 주택조당 총액을 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초과 담보를 원하지 않죠. 은행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콜방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4글자니까. 자, MBB는 채권형입니다. 발발이죠. 발발 다 발행자가 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콜방어가 가능하다. 3글자니까. 근데 초과담보가 필요하죠. 발행기간이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만큼 초과담보를 제일 많이 원해요. MPTB와 CMO는 혼합형입니다. 근데 이제 MPTB는 트렌치 수가 하나라서 하나로 발행되는데 이 CMO는 다계층 채권으로서 여러 개가 발행이 되죠. 그래서 발행자가 저당권만 가지고요.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넘깁니다.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상한 이용과 채무불이행 위험도 다 투자자가 지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담은 발행자가 져요. 왜냐하면 저당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콜방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MPTB는 콜방어가 불가능한 4글자니까. 근데 CMO는 콜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만기 이 콜방어가 가능하다고 밑에 나와 있잖아요. X보다는 콜방어 가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우리가 긴 만기일수록 콜방어가 가능하다기 때문에 X보다 O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콜방어는 3글자, CMO와 MBB 이렇게 해서 야매를 갖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MBB와 MPTB, CMO는 특히 이제 초과담보를 제일 많이 원하는 게 MBB입니다. MPTB와 CMO는 그래도 저당권만 발행기간을 갖고 있으니까 초과담보를 그렇게 많이 원하진 않죠. MBB보다는 좀 적죠. 초과담보는 MBB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지금 초과담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초과담보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일단 MPTS는 이체증권, 자, 그 다음에 MBB는 저당채권, MPTB는 지불 이체채권이라고 얘기하고요. CMO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국주택공사가 HF가 MBS를 발행합니다. 그럼 투자자가 있는데요. 자, 발행기간이죠. 그럼 MPTS는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다 발행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저당 총액이 5천억이면 다 발행하기 때문에 굳이 초과담보를 원하진 않아요.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MBB는요, 발행기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5천억의 주택저당 총액이 아니라 4,500억만 발행합니다. 그러면 500억만큼의 초과담보를 원한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근데 MPTB와 CMO는 반만 위험하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많이 원하진 않아요. 4,700억이 발행되면 300억만 발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초과담보로 본다면요. MPTS는 초과담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초과담보를 봤을 때, 자, 다른 것들은 다 원해요. 그래서 MBB도 원하고, MPTB도 원하고, CMO도 원합니다. 근데 얘들보다 얘가 더 원하죠. 위험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편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초과담보에 BO가 들어가요. BO가 들어가야 초과담보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BO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는 B가 2개 들어갔습니다. 초과담보를 더 많이 원하겠죠. BBO 하나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전반적인 이 책도 같이 공조를 했지만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책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TS는 투자자가 다진다. 발발이는 발행기간이 진다. 이 발행기간이 진다는 자체가 시험 문제에 2-3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건 CMO다. 이렇게 보시고요. TB는 혼합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콜바오는 세 글자니까 MBB와 CMO. 자, 초과담보는 MPTS는 초과담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다 위험하기 때문에 발행기간이 어떻게 돼요?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다 넘겨버립니다.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BO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MBB는 발행기간이 제일 위험하니까 초과담보를 제일 많이 원해요. 500억 원하고 얘네들은 초과담보를 300억밖에 안 원하죠. 그렇다면 얘가 더 초과담보가 많다. 왜? B가 2개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시장에 대한 구조가 1차와 2차가 있다. 그 다음에 MBS에 대한 종류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CMO로 다계층 채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다계층 채권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4번 다계층 채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계층 채권은, 다계층 저당 채권은 이 채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체증권과 저당 채권을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발행기간 저당권을 보유하고 원리금만 투자자한테 넘겼어요. 그럼 채무이행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고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MPTB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MPTB는 거의 유사하나 총발행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트렌치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만기 구조가 틀리고요. 서로 상이한 이자율입니다. 그러면서 원금의 지급 순서가 틀리고 트렌치가 보통 4-5개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 8트렌치가 있어요. 그래서 A서부터 마지막 Z까지, Z는 모두 지불하지 않았던 걸 모두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고요. CMO는 세 글자니까 콜바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거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쭉 보면서요.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만 탁탁탁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좀 전에 MBS를 발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과정에서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자, 저당이 모기지론이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을 장기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요. 그 MBS를 발행하죠.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업무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보증 업무를 해주지 절대 대출 업무를 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다음에 나와 있죠.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요 및 주요 업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87년에 우리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구가 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했던 1999년에 설립했던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코모코라는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1일 통합을 해서 신용보증 업무 및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할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학자금 대출 업무도 2005년에 새로이 추가가 돼서 학자금 대출 규모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있는데요. 이 학자금 대출은 거의 다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또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 7월 12일부터는 이제 종신연금에 대한 주택연금도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시험지에 나옵니다. 공사의 주요 업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세부적인 거는 이따가 나눠서 해드리겠고요.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합니다. 장기 모기지론이라는 자체는요. 자, 모기지론은 우리가 보금자리론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걸 또 우리가 또 보완하는 디지털 대출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자, 미성년자가 이제 19세로 바뀌었죠. 19세 이상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아파트. 그럼 A은행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보통 아까 70% 땡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의 이 상환 방식이 보통 고정금리 상환입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10년 상환, 15년, 20년, 30년 상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 원리금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있죠. 그래서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로 갑니다. 저당상수를 이용해요. 그래서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 있는데 가장 장기로 가는 건 원리금이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년 방식이 아니라 매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2007년에 주택담보로 종신연금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모기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제목은 주택연금 보증이죠. 주택연금 제도인데 보증 업무를 해줘요. 그럼 대출 업무를 직접 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갑이 우리가 이제 65세인데 60세로 이제 인하됐죠. 60세 이상인 노인께서 자, 집은 있는데요. 지금 이 집만 있지 연금을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을 담보로 5억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달 최대 금액은 5억이에요. 그러면서 A은행이 담보를 잡아서 연금을 주는 거죠. 그럼 연금을 준다는 것은 어때요? 5억짜리 적금을 들어서 이 연금액을 10년이다. 그럼 5천만 원 주는 것보다 적게 줘서 그만큼 이자를 먹기 때문에 감치금 기술을 써요. 그래서 대표적인 업무가 이 두 가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 모기지론을 우리가 공급해주고요. 이 주택연금을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라면 얘는 변동금리예요. 자, 앞쪽에서 우리가 이 CD금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있고 이 가상금리가 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가상금리는 1.1%를 가산하고요. 자,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CD금리로 갑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조정이 되죠.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자, 책에 보시면요. 일단 주요 업무, 자, 넘버링을 본다면 1번 있습니다. 자, 지금 장기 고정금리 모금자리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 방식의 선진국형 모기지론을 본격 도입해서 국민들한테 내 집만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죠. 그래서 아까 2차가 유동화돼 갖고 자금을 우리가 땡겨주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에 대한 것도 해줍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택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주택건설업자들이 대상으로 아파트 건설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래서 절대 대출 업무가 아니라 보증에다 동을 붙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주택연금 영모기준에 대해서 주택연금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 업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한테 주택을 담보로 금융의 종신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복지 향상에 또 기여하는 거죠.
유동화 증권을 또 우리가 발행합니다. MBS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택금융공사에 대한 보금 자료는 이제 상품의 종류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넘기시면 기본형입니다. 네, 기본형 위주로 가세요. 그래서 신청 대상은 제가 19세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또는 주택 취득 30년 이내 1주택,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도 허용되고 취득 후 30년 이내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1주택입니다. 자,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에 대한 부가금리 적용은 6억 초과되긴 0.1인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공무상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인데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 가치는 최대 70%입니다. 아파트는 1억에서 7천만 원까지 빌려주죠. 최소 금액은 1억이고, 최소 금액은 100만 원이고, 최대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아까 10년, 15년, 20년, 30년인데요. 70년 이상 노인께서 30년 빌려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분은 10년, 15년만 가능하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원금, 최증식이 있는데 다 매월입니다. 체감식이 원금이고, 최증식은 유비쿼터스 보험자료론이고요. 그 다음에 거치기간은 최대 우리가 2년 설정 가능하고, 자, 요거 주의하십시오. 조기의 중도상환수는 최대 3년, 최대 요율은 1.5, 자녀 일수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득 증빙 방법이라는 건 그냥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택금융공사의 보증, 이 담보, 주택연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개요가 있고요. 쭉 내용이 나옵니다. 뭐 개요라는 자체는 이제 내용이 다 중복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그 밑에 박스가 중요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일단 한국택금융공사는 직접 대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평생 동안 연금을 줘서 노후생활 안전하게 하시죠. 그 국가가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연금 손해액 등의 집값을 추가하여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나면 상속액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 밑에 가보세요. 자, 만약에 5억을 담보로 해서 4억을 탔는데 1억이 남았어요. 그럼 이거는 은행이 먹는 게 아니라 상속인한테 돌려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5억을 담보했는데 장수를 해서 6억을 타서 1억이 빵꾸 났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한테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넘겨봅니다. 가입 조건은 제 만 60세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 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만 60세면 됩니다. 한쪽만. 그다음에 부부 기준 2주택만은 소유해야 되고요. 시가는 9억 이하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및 지자체에 신고된 임대형 노인목주택이 아니라 분양형 노인목주택만 되고요. 자, 월 지급 방식은요. 종심 지급 방식은 일정의 급씩 똑같이 주는 거고요. 종심 혼합은 한도 월 지급액 어때요? 이 수시를 인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 유지비, 그 다음에 담보대출에 대해서 상한 용도로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이럴 때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 5억에서 2억 5천을 받으면요. 나머지 금액이 또 적어서 그 지급액이 적어지겠죠. 월 지급 유형은 뭐 정액, 또 정률 증가, 정률 감소, 또 전후 후박형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정리할게요. 자, 얘는 우리가 변동금리죠. 3개월의 CD금리에다 1.1%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 대출 잔액의 가산에 대해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증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 초기 보증료는요, 주택가격이 2%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고요. 연보증료는 보증자에게 0.5% 매월 납부 보증료로 우리가 취급금융이나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 대출 잔액이 가산합니다. 자, 이 종신입니다. 보증기한은 소유자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요. 담보의 제공은 1순위 근저당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지급 정지 상태는 자유는 본인 사망, 또 배우자 6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채무 인수를 마치면 지급 정지가 해제되고요. 담보주택의 소유권 상실될 수 있어요. 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또는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상실 등으로 포함되고요.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의 미거주 같은 것도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를 봤어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우리가 가시게 되면요. 자, 앞에 이 지문 4가지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고정금리의 보금자리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해주고요. 주택령을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보증업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MBS를 발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 파트 두 번째 요약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